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네. 문제랑 정답을 큰 소리로 한 번씩 외치고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장소는 도서관? 도서관은 조금 민폐고 학교 어딘가에서. 학교 어딘가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오. 우리 태희 학생이 오늘 네. 퀴즈를 함께 못하네요. 아침 7시 13분부터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네. 첫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알죠? 네. 제가 나간 이후 5초 네.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간생 선생님 힌트 많이 주세요. 주세요. 네, 저도 다 알아요, 이제. 다 알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경남권의 제3의 신공항을 짓기보다는 네. 땡땡 공항을 더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허. 이 땡땡 공항은 어디일까요? 아, 저 여기 가봤어요. 그러면 뭐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자,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은 김해공항입니다. 오. 김포 아니고요? 김해요. 아, 김해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삶의 근원적 문제인 시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디오의 능력을 간파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국 출신의 비디오 아티스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디오 하면 이분이죠. 그렇죠. 과천 그 미술관 이런 데 가보면 가끔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비디오 쌓아놓고 TV 쌓아놓고 하면 대부분 이 사람 네, 이분 맞아요, 작품 맞아요. 미술책 마지막이나 처음에 나오는 그 그림. 나올만 하죠. 네, 음. 그런 사진들이. 백남준. 네. 맞죠? 이러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못 믿겠지만 정답은 백남준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오빠 웬일로 이렇게 천사 같으세요? 웬일일까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맞아요. 자, 2문제 연속 순조롭게 맞췄어요. 네. 오늘 이 기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동차와 IT 기술을 융합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힌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차에서 이메일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되는 것입니다. 글자 수라던가 힌트 조금. 영어예요, 영어. 영어 5자. 인터넷. 인터넷 카. 아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차. IT. 커넥팅 카? 자, 커넥티드 카? 이제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은 커넥티드 카입니다. 커넥티드 카. 네, 과연? 정답입니다. 사실상 이 두 분이 다 정답 이렇게 떠먹여 주셨어요. 삼켜 이렇게. 네네네.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사혁명이죠. 제사혁명에 저도 사실은 그 제사혁명과 제사혁명이 좀 헷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사혁명도 인터넷이랑 연결된 거고 제사혁명도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했더니 제사혁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주로 그런 그래서 인터넷이 중요한 거라면 제사혁명은 한마디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랑 연결된다든가 차랑 연결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내 차가 어떻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차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저 사람 도둑 같다라는 거에 여기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그 우리가 가장
플랫폼으로 가장 그 눈에 딱 띄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 플랫폼을 얻기 위해서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저 그 차들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빨리 이런 것들이 상용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언어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운동 정책입니다. 오, 무엇일까요? 이거 가정이 되게 많죠. 맞습니다. 가정이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다문화. 다문화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들어보면 사실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문화 현실을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배척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동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교육해서 우리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교육하는 게 동화주의라면 다문화주의는 필리핀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문화 그대로. 괜히 여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완전 다른 건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동화주의가 좀 더 가까운 거죠. 같이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도 있지만 한국인처럼 되게 그런 얘기도 하고 속담 한마디 하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런 분이 동화주의를 좀 보여주는 건데 다문화주의는 그들 자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마저 풀어볼게요. 중세 종교 개혁자 중 한 명으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당시 가톨릭을 비판한 이 신학자는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네. 이름을 들으면 알 것 같기는 한데. 둘 중에 하나의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칼뱅입니다. 칼뱅. 칼뱅. 네. 이 둘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토대를 만들고 칼뱅이 그것들을 실제 교회로 만든 사람이 칼뱅이에요. 저 루터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루터가 왜 더 길어요? 마틴 루터.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은 루터. 루터, 과연? 네, 정답입니다. 이제 진흥화되고 있어요. 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요, 막.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엔 보미 씨도 약간 진흥화돼서 원래는 루터 이름 나오면 바로 5초 카운트 하는데 이번에 약간 뜸을 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살짝. 네. 네, 뭐라고 설명 좀 참. 근데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톨릭에 귀의한 게 되게 재밌어요. 그 친구랑 둘이 같이 여행을 가다가 네.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어머. 그걸 보면서 아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그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썩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 너무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파문을 당하고요. 이때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는 건 그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죽여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파문을 당했는데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얘를 보호하면서 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성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독일어를 통일해서 썼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독일어를 좀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초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의 교회를 만든 거는 뒤에 칼뱅이 주로 실천을 좀 많이 해서 루터와 칼뱅이 가장 유명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오늘 무려 4문제를 맞췄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선전했죠? 같고, 네, 그러니까 벌칙을 안 받은 거는 쭉 어떻게 안 받아오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되게 많이 맞춘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고생 많았어요. 네. 이쌤봉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많이 안 맞추면 되게 이상한 문제들이 기내, 백남준. 네.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웠던 게 커넥티드카. 네. 루터는 갑자기 툭 나와서 그렇지만 어렵죠, 네. 약간 오늘은 좀 이렇게 예은 학생 차례니까 우리가 좀 살살하자라는 그런 모의가 있었는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은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아하.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이 있죠. 있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아우, 네. 내려놓기.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2달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의 우월의식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데요. 맞아요. 과연 이번에 국회가 솔선수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그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좀, 네. 제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몰라요, 잘. 무관심해요. 네, 자, 관심이 두 번- 없거나.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럴 리 없을걸? 아, 말도 안 돼. 못 그렇군요. 믿는 반응 딱 두 회의적인 개더라고요. 자, 그럼 이은 학생의 의견은 어땠어요?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거요. 그럴 리가 리가? 없을까? 아, 정치외교학과라 역시나.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쌤, 우리 사회의 특권의식, 국회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뭐 말로 해야 되나요? 아. 요즘에 다 아시는 그 나 그렇죠, 그렇죠. 기획관 맞아요, 맞아요. 기획관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 특권의식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권의식이라는 말조차도 맞아, 아까운 맞아.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에요. 개돼지와 사람 아, 이런 선민의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받아도 아니 저 사람들이 받는 거랑 나랑 받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특권의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쌤, 어떤 뉴스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인데 이번엔 진짜? 오. 이게 물음표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진짜? 진짜. 이렇게 그 불안한 국민들이 한 그 제목인데요. 그렇죠. 자, 여야가 20대 국회 초반부에 앞다퉈 일제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국회 정치 쇄신이 네. 자, 이 기사에도 나오죠. 네. 이번엔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라고 이번에만큼은. 리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과연 현실화할지. 사실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기사에도 그런 게 좀 드러나는데요.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3당은 앞다퉈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특권 내려놓기 어떤 국민들은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가 요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아하. 마지막에는 정치권 관계자는 한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 왜 문제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하느냐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네. 법제화가 된다는들 인식의 대변화 없이는 법에 사각지대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이 기사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정말 바쁘신 거죠? 아니요. 주사가 싣고 있는 너무 거죠? 듣고 싶어서. 네네. 자, 면책 특권도 손볼까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특권의식을 내려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특권의식을 손볼 것인가에 네. 대해서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불체포 특권의 개선이 아하.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는 것이죠. 어렵군요. 네, 불체포 특권인데요. 네. 정치권에선 불체포 특권과 함께 면책 특권까지 손볼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면책 특권이에요. 그래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통화해서 믿을 만한 근거나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면책특권 제안에 신중한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혹이나 그런 것들을 밝히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면 그런 입이 그 다물어지는 효과가 있을까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어떤 논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의원 학생, 그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맞나요? 좀 짧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이 많은 기사 내용 중에 이 쌤이 마지막에 읽어주셨던 마지막에 읽었던 거 저도 네, 기억 남았어요. 문장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쵸. 그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어허. 좋지도 않아서 뭐 아. 법제화도 힘들 것이고 아하. 법제화가 되더라도 인식의 변화까지 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어려울 거다, 힘들 거야 이렇게 기사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사를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체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얼마나 많은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쌤? 네, 일단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 네. 국회의원이 특권 가지는 어떤 권한이죠. 네. 200개 정도라고 합니다.
200개요? 뭐가 있습니까? 뭐 돈 되는 일단 사람들이 이제 눈에 네. 띄는 게 돈을 지원받는 게 가장 큰데 그렇죠. 네. 가장 한 게 국회 보좌진 지원이요. 보좌진 지원. 네, 보좌 직원은 7명. 7명을 쓸 수 있고 인턴도 2명까지 해서 9명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연봉으로만 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4억 정도를 엄청나군요. 이 사람을 쓰는데 지원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권이 가장 없기 유명한 게 이제 북유럽 쪽이거든요. 네. 그 스웨덴이나 이런 쪽을 보면 의원 2명당 1명의 그 직원이 있대요. 네. 1명당 대박이네. 2명이 아니라 의원 2명당 1명. 예. 사무실도 같이 쓰고요. 그쵸. 그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주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네. 국회의원 자체가 네.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직접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보좌진 뭐 네네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별건 아닐 수 있겠지만 사무실도 네. 거기에 비하면 한 사람당 45평짜리 사무실을 사용한다 그러고요. 그 외에도 뭐 비행기라든가 선박 네. 공짜로 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뭐 특별 VIP 대우를 받는 것도 있고 네. 가장 이제 중요한 특권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라는 뭐예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저질러져도요. 네네. 국회 면책. 회기 안에서는 체포를 안 당해요. 네. 방탄국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어떤 범법행위라 이런 게 의심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당에서 국회를 열어요. 열면은 그 회기 안에는 이 사람이 체포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체포되지 않도록 국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걸 방탄국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좀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거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군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 내려놓겠다. 일부라도. 네. 근데 뭐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계속 한다는 건 사실 내려놓은 게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한마디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난 특권이니까 계속할래라기보다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이만큼 있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아하.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서 저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네.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거든요. 루틴이에요. 초창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초창기에는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초선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그 나오는데 좀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슥슥슥 들어가고 마지막엔 결국 없었던 일로. 이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권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모두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이거 되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 뭐 분명히 이유들이 있고요. 이유들 논리적으로 될 건데 그 이유들이 또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한두 가지 정도 바뀌겠죠. 네, 그 뭐 지금 사실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막 주거든요. 그쵸. 그 차량 유지비나 이 기름값이나 이거 다 합치면 일 1년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 유류비로 110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가보시면 네. 여의도 앞에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주유소가. 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대신에 경품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건 경품 마일리지는 자기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이 돈은 그러니까 300원, 400원 비싸더라도 이 돈은 그렇고 마일리지는 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품이 되게 좋아요, 보통. 어떤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면 물 하나 주잖아요. 네. 휴지나 네. 뭐. 네, 그런데 가면 기본적으로 커피는 주고 그러니까 몇 개 모으면 뭐 청소기 이런 것도 나와요. 맞아요. 그거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정도로 우리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해서 타협을 하고 정말 중요한 권리들은 좀 보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나요, 이현 학생?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은 저는 딱 두 가지 단어만 네. 계속 들리고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죠, 두 가지 단어? 아까 이쌤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네. 불체포 특권, 면책 면책 특권. 특권. 아하. 이게 아무래도 뭐 특권 내려놓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은 뭐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찬반 여론이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서 꼽았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정확히 짚어줬어요. 어쨌든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하는데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이 면책 특권입니다. 그렇죠. 네, 찬반이 팽팽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이제 직무상한 발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면책 특권인데요. 네. 아까 제가 그 기사를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좀 국회의원들이 약간 자극적인 말 있죠.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스타가 되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딱 폭로를 했을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아 미안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말 논란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에 일단 그런 거 연결이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폐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또 반대 입장에서는 저쪽에 분명히 어떤 의혹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증거가 다 갖춰질 때까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좀 터트리고 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런 의혹들이 좀 금방금방 드러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어떤 할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또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이론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은 기대도 안 합니다. 제발 국회가 한 말에 책임을 좀 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시민의식이거든요. 시민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한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령 이번에 그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나 기획관 같은 경우도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대기 발령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될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 흔히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확 올랐다가 또 관심 없으면 확 그렇죠. 싫어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끝까지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제기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은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반대해주고 또 비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렇죠.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운 건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국민의식이 시민의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세금으로 꾸리는 살림인데 일부라도 좀 내려놓거나 아니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제대로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네,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라라라란. 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됐는데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친인척을 쓸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학생 준비됐죠? 네, 시작해주세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에서 친인척 채용은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더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기 때문에 더 청렴하고 도덕성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친인척 채용을 당연히 금지를 하되 만약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해서 친인척을 써야만 하는 경우라면 급여를 주지 않고 우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저런 친인척이기 때문에 안 되는 역차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건 친인척 때문에 오히려 채용을 못하게 한다면 정말 좋은 인재들 그 여러 신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서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역차별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공정성 논란과 그리고 낙하산 인사 문제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돼요? 채용 방법? 지금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뽑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정해진 것이 없고 국회의원에게 맡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회사 입사 시험처럼 국회의원 보좌진을 뽑는 거에서도 이제는 규칙 같은 거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룰과 규칙이라는 게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대기업이나 어떤 공기업의 공채 과정이 있는 거지 조그만 기업, 20, 30명 있는 기업만 들어가도 결국 사장이 면접 보고 그 자리에서 뽑아요. 미국이나 그 영국의 그 영미권 방법도 그런 그 소개받은 다음에 면접 후 특채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한두 명 뽑는 그 국회 그거 할 때 과연 공채, 정정당당한 그 공개 채용이라는 게 가능할 거냐라는 거죠. 어렵더라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많은 걸로 밝혀졌으니까 어렵더라도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두 명을 뽑는데 굳이 그렇게 공채를 해야 하냐 하더라도 국회고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라 더 기업에 비해서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공채를 열고 그 맞는 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은 학생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지금 하는 느낌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디서 출제할 수 있을지 또는 이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거의 질문의 의도는 역시 이제 찬반이겠죠, 찬반. 그래서 찬성 반대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지금 예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당위성만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찬반을 얘기하지만 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제 생각은 하면서 좀 기획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 공채를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 의원 개개인이 공채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뽑는 어떤 방법이나 스킬도 그렇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보좌진 전체를 공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몇백 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경제 쪽 좋아해? 그럼 경제 쪽 위원인 저분한테 가 하는 식으로 매칭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자체를 관리하는 인사 그런 쪽을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그다음에 그걸 갖고 또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나오면서 면접이 좀 알콩달콩 재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은 우리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 방안을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방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저랑 반대되는 입장까지 한 번 더 이쌤 말을 토대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제가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네, 기득권을 가진 층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게 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요거를 좀 일단 두 분 MC한테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신데 저희가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보미 씨는 있어요. 저 있습니다. 보미 씨 있어요? 있어요? 네. 역시 대단합니다.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기득권이 되자. 지진 나던가요. 전제집에. 호수가 나던가요. 그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네. 확실히 모든 것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득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이 여자가 이렇게 단속 본 적이 없었는데. 무서운 여자인데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 이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네, 어려운 뜻이죠.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예은 알겠습니다. 학생은? 자, 예은 학생. 저도 보미 언니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울먹이지 말고. 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렇죠. 기득권이 내려놓을 방법은 뭐 다 사라지지 않는 한 그렇죠. 없지 기득권이 않을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없죠. 네.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도 혹시 한번 생각을 만약에 해보신다면 있으십니까? 특권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것들은 기득이라는 게 무언가를 가진 거에서 비롯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공유 경제라고 하죠. 그것들을 같이 공공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막 한국은행에서 은행은 막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네.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가진 부의 평등을 이뤄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없어지겠죠?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천재지변이 낫네요.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 공태원 학생이 새롭게 단톡방을 들어왔네요. 네. 앞으로도 멋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득권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상적이죠. 네, 다혜 학생.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방법은 없다. 현실적이네요. 하지만 그 기득권을 사회와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방법은 있다. 무엇이죠?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공동으로 복지 정책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상적이죠. 우리 유실 학생. 네.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방법은 사실 없다. 다만 내려놓는 신용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다. 어떻게? 예를 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기득권층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온유 학생. 네.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려면 먼저 감시 제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권력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구조와 의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고 가진 사람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몇 소수가 기득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의식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좋은 의견과 함께 베스트 댓글까지 뽑아주세요. 좀 어려운데 네.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그 기득이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없애가면서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감시 제도, 그러니까 그런 나귀획관 같은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못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생각은 그렇지라도 그걸 이북 밖으로 발설을 못하거나 아니면 네.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네. 운유 학생의 그 감시 제도를 일단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게 그나마 좀 현실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원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특권을 내려놓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스스로 자책하는 중인데 특권 내려놓기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스스로 의뢰하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특권을 가지자, 우리가 기득권이 되자, 우리가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그 나귀획관의 그런 의식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1%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그렇게 자신의 성공만에 달려가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기득권이 아니었을 때 기득권이 된다면 기득권을 나눠줄 생각들을 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됐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아직 갖지 못한 학생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혹시라도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예은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죠? 그렇죠? 네, 괜찮았어요. 고생했습니다. 혹시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저도 취준생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이슈는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정치권 얘기인 만큼 한번 꼭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특권 내려놓기 핵심 내용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의 뭐 폐지 시에 찬반 의견 같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만났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을 했던 친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4명 정도? 네, 역시 학생회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4명. 그 사랑이 정말 제가 사랑을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저희 14명 중에 우리가 얼마나 짰는지 몰라. 짰죠. 네, 딱 4명만 저희가 합격을 줬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만 3명이 합격을 줬고 전원일치. 나머지 오로지 우리 학생 회장님께서만 합격을 주셨던.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혼자 다 하신 거야.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통찰력 있는 거지. 실제로 2명이 예, 합격을 했고 숫자 정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 노재-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 노재성, 게. 이치호, 이주희 씨. 그쵸. 그쵸. 근데 여튼 아. 만장일치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합니다. 그쵸. 제자, 누구 제자. 제자였나요? 누구 제자였나?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네. 그분이 그분이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와서 합격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에 가서. 그쵸, 그러네요. 이제 그쵸. 공식화 그런 될것 공식이 같아요.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회장님이 합격을 네. 하면 합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우리들 다행이네요. 어떡하죠? 네, 유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데 쪽집게도사. 그러니까 쪽집게도사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물러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준들이 다 높으셔서 생각보다 그렇게 회사들이 되게 기준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막 이렇게
그렇죠. 언니에다가 삼촌에서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기준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잘하라고. 네, 더 잘하라.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B까지는 안 줬어도 C뿔 줬던 애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잘했고요. 자, 이제는 저희도 이런 화이팅의 기운을 담아서요. 이 14명의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키워드 7가지를 찾았거든요. 그 7가지 중에서 잘한 점만. 지난번에는 너무 실수만 얘기했더니 또 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병을 주고 이제 약을 그렇지, 줘서 약을 상처를 주는 거. 어루만져주는 어루만져주면서 순서가 되겠네요. 네, 이런 점은 참 잘했어요. 왜 우리가 도장을 찍어줬는지 네. 그 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표현의 적극성. 이죠. 학생회장님께서 잘하시네요. 네. 성의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한 직무 역량 아닐까 그렇죠. 싶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키워드가 첫 번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표현의 적극성. 이죠.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태권소녀. 저는 이주희 학생, 네, 역시 저희 누구 제자였다고요? 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세준 교수님의 네.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훌륭하십니다. 태권소녀, 네, 그죠? 태권소녀. 굉장히 저는 이주희 학생은 아직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래요, 사실. 학생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게 면접을 막 지도하다가도 유튜브를 좀 찾아봤고 좀 이주희 학생처럼 좀 한번 해봐라. 저도 그러는데. 네, 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누구한테 잘해요. 배웠는지 모르지만 김세진 교수님. 네. 정말 그 적극성. 특히 대부분 면접장에 딱 들어오면 그 인사할 때 알아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사람들 기분을 그냥 쑥 올려놓는데 뭐. 그러니까 에너지나 적극성이 신입사원한테 제일 그럼. 중요하다는 거를 맞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까? 그 적극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왜냐하면 뭐 가정 환경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정말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난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야. 근데 억지로 앞에서 막 큰 목소리 내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학생회장님께서 잘하시네요. 네. 그 상황이라면 근데 그렇게 억지스럽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먼저 그것보다는 좀 자존감을 스스로 좀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근데 똑같아. 저도 똑같은 말 했어요. 네네네. 네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라. 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실 나오죠. 이주희 씨가 저랑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 올해 초였어요.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너무 이렇게 뭐 전공도 취업에 유리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고민이 많고 준비해온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었는데 똑같이 자존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모든 것이 다 김세준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보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희 씨 사연을 들어서. 주희 학생은 아마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사실 멘토를 제대로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혹시 멘토님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계시다면 칭찬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좀 더 적극성 있게. 저도 이제 보이는.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를 좀 약간 비판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그쵸. 하다 보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친구도 의외로 많아서 사실은 칭찬이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제가 볼 때 학생들한테도 약간 좀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식의 어떤 코칭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하나 그 말씀했던 그 학생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어느 정도 자존감을 키워준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 행동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이 맞아.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존감, 그다음에 맞아요. 행동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존감을 그쵸. 키웠는데 또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또 그것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쉽게 있을 수 설명하자면 있을 이런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자존감 없이 스킬만 배워가지고 그렇죠. 스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죠. 실수하고 또 실수하다 보면 이제 자존감까지 그렇죠. 완전 다 사라져니까. 그렇죠. 네네. 기본적으로 칭찬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해주는 걸로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 친구 가장 적극적이었다면 취업 준비생 중에서 이주희 학생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칭찬할 거 있습니까? 근데 보면 사실은 14명이 다 적극적이긴 했어요. 준비하는 걸 보면. 그쵸. 그래서 그 적극적인 게 어떤 것인가 기준을 좀 두고 가는 건 어떨까?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의 어떤 회사도 좀 찾아가 보고 좀 관련된 정보도 좀 찾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좀 떠오르는 친구도 좀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갔던 친구. 3명씩이나. 네. 좀 게임 회사를 그 너무 모범생 이미지로 좀 게임 나가는 회사를 친구. 좀 방문했던 네. 뭐 김태수 지원자. 네. 아 맞아요, 김태수. 네, 맞아요. 와 그다음에 이름도 다 외우셨어요. 또 그 예. 커피 프랜차이즈 그 회사를 좀 더 꿈꾸면서 좀 커피에 관련된 외식. 맞아, 인사 담당자도 그쵸. 직접 만나고. 박용일. 그렇죠. 네. 박용일 학생이 또 기억에 납니다. 또 한 명이 그 좀 빅데이터를 또 전문가를 꿈꾸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스타트업을 또 방문해서 아 맞아. 했던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원종서. 원종서 씨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그 박용일 학생은 못 봤지만 두 학생은 봤는데 진짜 그 점이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더라고. 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 삼촌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례에 꼭 써야 되는 건 내가 어디를 방문했다라는 기본적인 사례를 네, 쓰는 네. 게 좋다라고 네,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배운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 네, 아, 이 3명. 훌륭하네요. 또 곧 좋은 소식 저희한테 전해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네. 연락도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직무 역량. 보면은 사실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오기는 어려워요. 그죠? 네네. 네, 알고 오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한 직무 역량 아닐까 그렇죠. 싶었거든요. 그렇죠. 좀 칭찬해줄 만한 학생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가장 그 떠오르는 친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이치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이치호 학생이요? 어땠습니까? 제가 못 봤네요. 이 친구는 일단 전공도 약학을 좀 전공을 했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애널리스트가 또 되고 싶다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아마 애널리스트를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 그 친구 사실은 그렇게 면접을 잘 보았던 건 아닌데 합격점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네, 그때도 유일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학점을 줬던 친구는 그날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친구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성이란 뭐냐면 네. 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그럼 네! 하고 막 주저리 막 신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치호 학생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그럼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했구나.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제 좀 막내다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전문성 하나는 확실했고 그다음에 네. 그날 소장님은 안 오셨지만 그날 또 진정한 전문가가 또 오셨어요. 그쵸, 그 여의도 유재석 씨라고 어머. 메뚜기처럼 생기셔서 유재석 사랑하는데. 근데 네. 아, 저는 증권가의 유재석을 꿈꾸고 있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종현 팀장. 아,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업의 꽃이 애널리스트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눈 충혈되고 지금. 그날 오히려 저희가 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순서가 참 좋았다. 그렇죠. 저희한테도 그렇죠. 유익한 게 많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배운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또 다른 사람 혹시 또 생각나는 학생? 저는 또 노재성 씨. 그렇죠. 아, 예. 이 노재성 친구 씨. 꼭 합격한 사람 위주로 우리가 노재성 얘기하는 것 같은. 씨는 근데 진짜 재성 씨 잘했죠. 인턴을 했죠, 인턴. 그쵸, 그쵸. 그러면서 뭐 스터디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한 친구고. 저랑 상학 면접도 하면서 세일즈 면접도 맞아요, 했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제일 세게 압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재성 씨. 그만큼 미안했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4가지를 얘기를 해주실래요?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장점도 모르고 본인이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행정고시 준비를 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영업직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행정고시도 많은 사람 만나요, 거기 합격해도. 제가 말하는 그 사람들 많이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합격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황하지 않았던 게 또 좋았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항상 자기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금융권을 좀 준비했었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재성 씨, 그다음에 이치호 씨. 그런 점들을 또 보면서 금융권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경쟁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의 어떤 이 정도가 또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런 쪽 분야의 어떤 친구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네, 맞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맞는 말씀이지만 꼭 금융권만은 아닙니다. 두 분이 그렇죠. 안 나오셨을 때 제가 만났던 그런가요? 미녀가 있었어요. 우리 강소연 씨라고 화장품 MD 한 친구인데 미녀가? 네, 미녀예요. 왜 저는 그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블로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쪽 관련된 MD 관련된 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케팅이랑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 그다음에 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경력 기술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경력 기술을 좀 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직무 역량이 있으니까 면접을 볼 때도 대화할 때 다르구나. 저 친구는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리 회사 매출을 확실히 올려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했었던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마 하반기에는 또 더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까지 거의 뭐 짠 것처럼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해줬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키워드가 첫 번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인성. 그렇죠, 네, 그렇죠. 인성 부분. 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요. 직무라던가 적극성, 꼭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지만도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도 부분이나 인성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렇게 삐끄덕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네. 기업에서 인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성검사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고 또는 합숙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조를 짜줘서 그 안에 한 명씩 뭐 스파이를 넣는다든가 그리고 뭐 또 대기 장소에서의 그 사람 모습을 본다든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거나 네. 그런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다양한 시도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면접관이 쓰러진다든가 뭐 그런 거. Okay, you say no. Help us, please. Can you help us, please? There's a fire or something. We have a gap air. I just want to hold your weight back. Okay, he's okay. Okay. 그런 게 다 능력보다도 인성이 중요해서 시도가 되는 게 아닐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군가요? 인성했을 때. 저는 인성으로 좀 떠오른다면 김도현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으로 지원했던 학생이죠. 오, 네. 맞아, 편입 허은한 중에. 소장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학생이 기억나네요. 예뻤어요. 그 훈남이라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 훈남이고 알죠. 네, 앉으세요. 저는 뭐 일관되게 칭찬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호감형이라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어디를 가든. 가장 좋은 점은 호감형 안에 잘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이 훈남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마음도 훈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아한 거지. 설마 얼굴만 근데 보고 그 친구가 그랬겠습니까? 그 사전에 사실은 그 면접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주지 맞아서, 못했는데 예. 사실은 면접 이 방송 외적인 어떤 모습 굉장히 좀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면접에서 좀 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어떤 인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배려심이 있으면 배려심이 좋은 삶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닭살 돋는다, 뭐 한다, 이걸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지만 인성도 몸에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줄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 도연 학생이 우리 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도 계속 인사를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사실 신입사원 제일 예쁜 게 인사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기인데 말해도 진짜 지금 그 예의 바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인성 면접은 최종 면접이잖아요. 인성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번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보면 예의 바름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내 걱정은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암기해서 원래 해답이 있는 양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도 그렇게 암기해서 뭔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안다.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관은 눈동자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암기했는데 마음에는 없는 소리를 암기해서 하면 분명히 눈동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인성을 파악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 우주인 심사를 할 때 저는 돌발 상황을 했었었고 옆집에서는 그 퍼즐 맞히기 같은 걸 했었었거든요. 저희는 돌발 상황으로 막 물어보면서 막 화내고 막 엉뚱한 걸 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 아이들이 막 저희한테 화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우주인 심사 보러 왔는데 뭐 하시는 거냐라고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퍼즐 맞히기를 해서 완성도가 높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팀워크를 잘 이루고 옆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면서 뭔가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고산이었고 저희 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이소연 씨였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평상시 습관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연습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연 학생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인사 잘했고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의 발랐어요, 여튼.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게다가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인성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도 책을 특히 인문학서적 같은 거 많이 읽은 사람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진짜로 있는 친구, 눈동자가 안 움직이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는 걸 보면 뭐 인성에서 그 책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만 강조해 드리자면 인성 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성 검사를 좀 만드는 이제 회사의 어떤 분들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스킬적으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성을 좀 풀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은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럼 뭐 이거 영원히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냐 만약에 인성적으로 맞지가 않다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게 저학년일 때 내가 부족한 역량이 있고 그 부족한 역량을 내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인성도 자신의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보다 보면은 좀 자신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 지금 아직은 아이인데 아직은 어린데 이미 다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은 좀 약간 그것을 좀 장기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앞으로 좀 잘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튼 그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인사다. 인사. 웃으면서 인사해라. 그것만 제대로 해도 지금 장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를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인성만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면접 볼 때. 신뢰.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 신뢰. 얼마만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느냐 하는 그런 덕목일 것 같은데 떠오르는 친구 있습니까? 학생? 김영택 학생. 김영택. 학생. 아, 건설회사. 네네네. 제가 그랬었죠. 나중에 공부 계속 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했을 정도로. 교수하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설회사는 좀 거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는 좀 차분한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건설업이 조금 약간 과격한데 정말 열심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그 영상을 봤을 때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부.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지하철에서도 공부했던 친구? 지하철에서 많이들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가 특히 그랬어요. 저거 연출 아니냐고 제가 PD님께 여쭤봤더니 평상시 늘 진짜 그렇대. 그래서 그거가 잡힌 취준생들의 거죠. 모습이 또 대체 네. 그렇습니다. 아, 다 그렇습니까? 요즘에- 근데 요즘에 지하철 타면 책 보는 애를 못 봤어요, 저는. 취준생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책 봅니다, 지하철에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취준생이 그렇군요. 여하튼 근데 저는 김영택 학생에게서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꾸며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되게 진솔하게. 그렇죠. 적극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맞아, 진솔함이 이야기를 느껴져요. 솔직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좀 어렵네요. 진솔함과 관련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렇죠. 린나이. 네네. 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기업의 회장님이 1대1로 봐요. 신입사원 면접을. 1대1로. 회장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 여기 말고 딴 데 면접 잡힌 데 있냐? 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도 합격하면 가고 싶니? 보통 다 회장님 옆에서 거긴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기 싫은데 왜 봐?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압박이 들어와서 거긴 왜 안 가고 싶냐 그러면 거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신뢰를 주는 진솔함의 시작은 솔직함이다. 예, 솔직함이라. 그래서 솔직함이다. 용기죠, 용기. 네. 그래서 저는 그 회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가고 싶냐 그러면 거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솔직한 말씀드려서 두 군데 다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화를 내시던 말든 연구개발 정말 중요한 곳이고 요즘 나노 시대입니다. 카메라 요만해져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인성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산업 스파이라든가 뭐 이렇게. 너무 깊이 가고 계시고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오너분들께서 네. 그래서 진실성이나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 학생회장님도 지금 뭔가 떠오르신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 진솔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있는 그대로 가게 되면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진솔함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은연중에 막 나오는 말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말을 가려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연습에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텍스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상 질문이 있고 모든 게 정해져 있고 네, 예상 질문 그다음에 200개 뽑아라. 그렇죠. 그죠? 그것을 네.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면은 상대방한테는 또 그 거짓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메라비안 법칙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용 7%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55%, 들려지는 거 38%예요. 그쵸. 아니다라고 해도
나 진짜 가기 싫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그쵸, 거짓말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질 때 정말 진솔해 보이는 건 정말 필요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해드리자면 그 여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 좀 있었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는데 회사 가서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연습해야 돼 진짜.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랬냐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데 약간 요 느낌이 있는데 말을 상대방이 던지고 나서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너무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질문하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뭔가 얘는 좀 애워서 뭔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신뢰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할 때 한 템포 쉬는 겁니다. 하나, 둘 정도 타이밍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뿌리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뭔가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너무 빠르게 나가다 보면 좀 약간 심사숙고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사포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스킬 같은 건 아닙니다.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오해받지 말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모든 얘기를 들으면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하니 당신도 생각하고 말해라. 면접관을 춤추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리액션도 상당히 면접할 때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대한항공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얘기했었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면접관이 96번 왜 이렇게 시꺼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취업 준비생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셋이네. 분인데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아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제일기획과 이노션, 네, 광고업계의 선두 기업입니다. 우리 보미 씨는 첫인상이 어때요, 좀? 일단은 네. 제일을 하면은 제일 그렇죠. 보직에 있잖아요. 저도- 거기랑 계열사인 거 정도밖에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저도 제일이라고 하니까 뭐 제일모직, 제일기획, 뭐 제일모직. 제일제당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노션은 사실상 그 친숙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원 학생 어때요? 일단 제일기획 같으면은 우리나라 최고로 네. 일단 안정적인 흐름이라면 이노션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급하게 치고 오르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수영은요? 저는 한때 제일기획이 들어갈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오, 거짓말이네요. 처음에 이제 국문과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네네네. 집안 어른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인문학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넌 뭐 하려고 국문과가 아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 항상 저는 제일기획 광고 카피라이터가 돼서 제일기획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돌아보니 거짓말은 아니네,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군요.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었네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홍쌤께서 광고업계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네. 업계 1등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제일기획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닥은 광고주의 광고비, 그러니까 취급액이라는 단위로 이제 순위를 많이 매겨요. 네. 그래서 취급액 1등이 제일기획이고 취급액이 5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 거기가 3조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3등은 이제 LG 쪽 HS 에드, 여기가 이제 1조 2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홍은 이제 롯데 계열이에요. 여기가 한 8천억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SK 플래닛, 여기 또 SK 계열이고 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TBWA 세계적인 광고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 물량을 그 자체 계열사들이 많이 소화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 입지가 좀 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학생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네, 확실히 제가 미디어 전공인 만큼 주변의 친구들이 상당히 광고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방학 중이라 캠퍼스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기숙사로 직접 찾아오겠는데요. 이제 컨텐츠계 꿈을 키워보죠. 대한민국 광고계 대표, 제2기획과 현대이모션, 과연 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정영환과 두 기업 모두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둘 중 한 곳에 취업하게 되신다면 어느 기업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그렇죠. 저 같으면 제1기획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2기획. 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 너무 최고의 조미료가 너무 많이 뿌려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위기가 닥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업 같아요. 광고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현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렇죠. 또 전공인 만큼. 그러면 다들 전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이노션과 제2기획 그런 둘 다 느낌, 아주 붙으면 살아있는 어디를 고르실 것 생것의 같아요? 느낌. 저는 이노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노션이요? 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노션은 새로 생긴 기업인데 제2기획보다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학생들은 정확히 알고 있네요. 또 전공에서 광고하는 최근에 제2기획을 제친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벌써 그 그런 정도예요? 회사에 취직해서 더욱 잠깐만요. 황금기를 함께 하고 싶은. 네. 황금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되게 인기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현대 쪽을 갈 것 같아요. 현대차 이노션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광고 중에 현대차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청각 장애인에게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진동으로 하는 그런 소나타 뮤직 시트인가 그런 거를 봤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는 제1기획을 선택할게요. CJ 제2기획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번에 CJ가 새로운 그 제1기획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서 VR 가상현실 관련 마케팅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1기획은 CJ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요, 애초에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이따가 홍쌤께 여쭤보도록 그래, 하죠. 알겠습니다. 두 모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재미있게 했던 분야를 좀 더 밀어주는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은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또 내용을 봤을 때는 좀 광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노션을 오히려 더 많이 고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기획 21표, 압도적이네요. 이노션 9표. 네. 압도적인 승리네요. 이게 제1기획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영환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실히 이노션 같은 경우는 그 광고사 쪽을 한번 알아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 일단 광고에 그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못 들어본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이 삼성 계열인 그 제일 거기서 오는 안정적인 역사성과 입지도 그거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전 제일이 CHE였다는 게 좀 그래요? 네, 제일이었네요. 저는 제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역시 모든 성공하는 기업은 독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한때는 광고인 지망생을 사칭했다가 이제는 광고 스타를 꿈꾸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제1기획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저도 여기 진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죠? 바로 제1기획은 과거에 음악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깐느에 진출해본 뭐 음악 감독 같은 걸로라도 배우도 좋아요. 아니, 음악인이지만 최근에 영화에 진출하셨었죠. 관객이 무려 200명이 들었어요. 엄청난데요? 네, 200명이요. 네. 200명이요? 시간까지는 좀 더 열심히 달리셔야겠네요. 그래요. 네, 91년도에 국내 기업 최초로 깐느 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칸에서 그 광고제도 하고 있었네요. 제1기획은 그 은사자상.
이제 수상 이후에도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이제 제일기획은 어떤 기업인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학생들 이야기할 때 뭐 CJ하고 좀 헷갈렸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범삼성가라고 해서 CJ도 삼성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기획 7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제 제당의 광고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도 지금도 그런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삼성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해외 진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도쿄에 해외 사무소를 이제 개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중국의 현지 법인 삼성광고유한공사라는 회사도 세우게 돼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이제 광고 업계에서 취급고 이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 작년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근데 이제 2조 7천이었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으니까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그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노션이 지금 좀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 계열사들의 광고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좀 요즘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너무 이제 계열사들 광고만 따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일기획은 나름 그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열사 매출 비중이 한 65%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도 높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76%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14년도에. 근데 15년도에 한 65%로 다운됐으니까 이제는 삼성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의 좀 광고 물량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그룹이 광고업계 1위인 제일기획을 매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진짜. 근데 그 매각 협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제일기획입니다. 이게 뭐 삼성이 그 제일기획 매각을 철회한 이유가 이제 정확히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 광고업계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광고업을 좀 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IMF 터졌을 때 SK도 당시 광고회사 퇴강 멀티에이드를 TBWA에 매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도 예전에 금강이라는 유명한 금강기획,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를 영국 기업에 또 팔았었어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LG 에디였죠. 그 회사를 2002년도에 매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 90년도 후반 때 매각을 했다가 2002년도 매각 이후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사업은 아닌 영역이 좀 분명하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요즘 체제를 보면 방산이라든가 화학산업 이런 것들을 롯데나 한화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정말 1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만 집중하고자 제일기획의 매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퍼블리시스트라는 그런 광고 회사한테 매각 논의가 있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삼성의 품으로 돌아왔고 새롭게 또 이 기업을 채우겠다는, 성장시키겠다는 내부 전략을 지금 이제 다시 모색하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일기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노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이노션이라는 회사는 사실 좀 생소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계열사래요. 근데 저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의외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노션은 이노션일 거라 생각을 할 텐데 저도 지금 새롭습니다. 홍쌤, 그럼 이노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노션이 현차 계열이니까 자동차 광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차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의 광고를 책임지고 또 그 외에 다른 고객들도 같이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노션은 2005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광고회사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9,9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929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13년도에는 3,500억의 매출이었고 영업이익이 5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최근 성장세는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막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장세는 무서운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광고회사는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매출 단위로만 보게 되면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죠. 삼성전자 매출 한 200조 정도 하는데 아까 제일기획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뭐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신규 휴대폰을 출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건을 다른 회사에 맡길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기획이 많이 딸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 조율이라든가 협업이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광고 컨셉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으로 흘러야 하겠죠. 그러니까 막 멋진 광고 모델, 영상미가 출중한 광고 컨텐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 그 제품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의 트렌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다 안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 광고예요. 그러다 보면 같은 계열사들끼리 사전에 업무 조율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내부적 협의가 보다 좀 유연해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의 매출 규모보다는 그룹 전체적인 매출을 촉진시키는 그 프로모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광고 회사를 갖고 있으면 마케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금액적인 단위를 보기보다는 그룹 전체적인 전략을 보고 광고 회사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스의 노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많은 업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사례들 많이 볼 수가 있었잖아요. 많습니다. 네. 이노션이 베를린 허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어요. 뭐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같은 유럽 7개 지역의 광고를 총괄하는 그런 베를린 허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범한다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기업이 기가 막히네요. 베를린 허브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노션의 이제 경쟁력이 굉장해질 것 같은,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 그러니까 10대 광고 회사의 국내 광고와 해외 광고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 지금 작년도로 보면 해외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58%고 그다음에 국내가 42%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시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노션은 과거에 그 16년도 그 슈퍼볼 전체 광고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 광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장에서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의 기업들 중에 광고비 지출을 누가 많이 하냐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GM이 3등이고요. 포드가 6등이에요. 도요타가 16등. 다시 말해 소비재 중에서 이 광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노션이 해외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성장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일기획 같은 광고사는 개인의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창의력을 도대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해서 아니면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하게 하여 그러한 인재들을 뽑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감성적인 광고를 하려면 사람의 인성을 되게 중요시할 것 같은데 인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가 인적성 검사요? 사실 영어라는 게 한국 학생들이 독해는 잘하고 회화 같은 게 많이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과연 영어가 이제 국내에서만 일하게 된다면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야에서까지도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지. 영어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관련해서 보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기획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하는 사람들이랑 그 영상 제작자들을 따로 뽑는지가 당연히 직군을 따로 뽑지 않을까. 영상 제작 쪽도 뽑는지요? 맞습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많죠. 네, 또 되게 스토리들이 많았는데요. 그쵸? 혹시 이노션 광고 중에 예전에 베가레이서 광고 기억나요? 알죠. 단원컨대 이렇게. 이거를 또 이제 개그맨 김준원 씨가 왕뚜껑을 가지고도 똑같이 광고를 했었어요. 실제로요? 네. 맞아요. 이런 창의성들이 되게 중요한 게 광고 기업일 텐데 그럼 이런 광고 기획사는 그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게 뭐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잘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적성 시험을 보면요. 그러니까 삼성 지싹 같은 경우에는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걸 검증하죠. 근데 아까 영환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창의적인 광고 콘텐츠를 짜낼 수 있는 역량은 공간 지각 능력과는 너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창의성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력, 추리력이 아니라 창의력 자체를 평가하는 문제들을 줘요. 그래서 뭐 이미지 같은 걸 준 다음에 뭐 네. 그거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 뭐 그다음에 광고 실제로 콘티를 좀 짤 수 있는 그런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는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GSA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상식은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인문학적 소양을 좀 보려고 하고요.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창의성을 더 잘 표출할 수 있다. 그런 관점들 때문에 약간은 또 출제가 되니까 광고업계 쓰시는 분들이 그걸 완전히 버리는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수한 광고회사, 큰 광고회사들은 또 그런 식의 얘네들은 정말 특수한 직무이니까 별도의 시험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또 이제 조금 격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또 똑같이 그냥 인사팀에서 시험을 보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몰입할 수도 없고 조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중요하긴 할 것 같은 게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파킹하다가 클라이언트 차 문짝이라도 이렇게 긁어버리면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애초에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잘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저 같은 정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이 하위 10% 안에 든데요. 제가 근데 저랑 같이 운전 연수해요. 그래요. 취업을 안 하시길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그 직접 사례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 하다못해 제 얘기였나 그 인턴만 모집하는데도 어학 성적의 조건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친구들이랑 같이 한 얘기가 광고를 기획하는데 이거를 뭐 일단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중요하면은 그 좋은 아이디어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하면 될 텐데 영어 능력이 실무에 얼마나 중요할지 그래서 광고 회사들은 영어 능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두 회사는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72% 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좀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만든다고 해서 물론 카피라이터도 뽑죠. 그런데 그런 직군도 뽑지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직군을 뽑아요. 전공은 무관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업무는 이제 A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A 업무는 뭐냐면 그 광고는 내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맞아요. 광고주가 주 클라이언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광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수주를 따올 수가 없고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업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중요하긴 한데 현재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약간의 어학 실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자격이 이제 토스로는 7급, 그다음에 오픽은 IH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직군들보다는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학 실력은 갖고 있어야 글로벌한 광고 시장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부분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가 진짜 창의력 좋은 인재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은 캠페인 제작,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 아트 직군들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 미술 전공 이런 직군들은 또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균형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독특한 창의력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 혼자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외주업체한테 광고 제작 외주 맡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도 잘 들어야 되고 같이 협업해야 될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광고가 창의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범주 내에 포함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이 범주 내에서의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광고는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창의성 하나로만 뽑는다. 그건 사실 좋은 전략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소서를 쓸 때 창의성 외에 또 강조해야 할 요건이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마케팅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케팅을 그냥 광고로 직통시키는데 마케팅이 더 범주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케팅 믹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인적성에도 출제되는 기준인데 첫 번째는 프로덕트, 어떠한 제품을 프라이스, 어떠한 가격에 세 번째, 어떤 유통 경력을 통하여 플레이스, 그다음에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 일부가 광고예요. 그런데 광고가 광고 하나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뭐 가격적 특징이라든가 유통의 경로 같은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콘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업 쓰는 친구들이 주로
그 대외 활동을 통해서 광고 공모전 도전 이력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뭐 연합광고, 동호회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서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공모전 도전을 통해서 입상을 하다 보면 아니면 뭐 상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도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창의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마케팅하고 연결짓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 광고를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광고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케터적인 식견, 여기와 창의성을 덧대어서 언급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취업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명쾌하네. 막 네. 감사하죠. 주변에 이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친구들이 있는데 광고하는 친구들이 제일 야근 많이 하고 그렇죠. 저도 진짜 그게 너무 많이 빡세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죠. 제가 광고하는 여자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만났다가 설마 사귀었답니까? 네, 뭐 그렇죠. 네. 우와, 그게 더 신기한 일이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긴 연애를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예. 14일간 연애를 했는데 14일 중에 5시간 만났어요. 아, 회사에서 먹보자고 한다고. 혹시 상상연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진짜로? 14일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4일 중에 5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시게. 네, 5시간 정도는. 5시간 정도. 네, 그렇죠. 네. 근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흡연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유, 그런 얘기는 좀. 일하다 보면 안 필 수가 없대요. 그쵸. 뭐 성인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게요, 네.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내가 자리에 딱 앉는다고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 본업은 돼도 협업이 안 돼요. 왜냐면 내 생각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는 내게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그냥 기준점이 다르니까, 굉장히 그 끈기를 요하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다툼이 좀 생기기도 하고 작곡도 좀 비슷해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창의력을 요하는 일들은 조금 더 끈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끈기를 요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광고 회사니까 좀 창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두 회사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창의적이군요. 연봉 알아보도록 하죠. 항상 질문이 똑같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한 걸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현대차그룹인데 돈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같은 질문인데 늘 다른 서두를 까는 것도 정말 중요한 창의력의 요소인 것 진짜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네. 짬을 못 이루고 진짜 제가 늙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연봉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2016년 그 사원급 연봉 기준을 보면 제일 기획이 한 3,500 정도, 또 이노베이션은 한 3,400 정도로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보너스 같은 거 이렇게 좀 조율하고 고가마들 좀 조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받는 수령액을 따져보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보다는 좀 광고업에 대한 나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최근 공채 정보를 보면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기가 이제 광고 기획, 플래닝 뭐 이쪽을 이제 많이 뽑게 돼요. 그 다음에 캠페인 제작, 여기는 이제 아트 디렉팅이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 또 아주 그냥 순수 미술했던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는 직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인적성을 좀 독특하게 본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직무들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캠페인 플래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그 다음에 모든 이것도 이제 기업 일반적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 인사 이런 직군들의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전형과 면접 전에 인사이트 테스트라고 해서 필기 시험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업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대외 활동이라든가 광고 어떤 그 대회에서 그게 영상이 됐든 무슨 인쇄물이 됐든 안 그러면은 컨셉이 됐든 캠페인 제작이 됐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경험 있는 친구들은 자소서에 그런 얘기들을 효과적으로 잘 녹여내고 또 면접장 가서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경험하게 된 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해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카더라 한간의 선물을 만나봐야겠죠, 백수 형? 네, 두 기업 그 채용에 관한 카더라 2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일기획 G사트라고 하죠. 네. 제일기획 G사트는 일반 G사트와 다르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네. 수립, 추리, 시각적 사고 말고 이제 창의력 테스트를 봐요. 그런데 이제 직무 상식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시즌 보면 한 50문제 정도 출제가 됐대. 이건 다른 직군 이야기인데 한 경제 경영이 한 17문제, 과학 IT가 19문제, 14문제가 역사로 출제되고요. 그중에서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가 2문제 출제돼요. 이거는 모든 인적성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그 제일기획
리스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 상식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광고업도 통찰력, 넓은 시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업을 좀 꿈꾸는 친구들도 광고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거 말고 경제 동향,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드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광고사 취업을 위해서는 마케팅 공부가 필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P&G 페브리지라는 제품이 아주 세계적인 제품인데 네. 그게 예전에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게 향기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큰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한테 그런 집에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뿌려라. 뭐 그렇게 광고를 했다가 망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존 시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돼요. 굉장히 깨끗한 집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집에 있는 주부가 마지막에 한 번 뿌리는 페브리지. 그렇다면 이제 고객들은 이거는 뭐 지저분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향수를 뿌리듯이 우리 집에 뿌려야 할 상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왜 광고 컨셉이 저렇게 잡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웃긴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증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현업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일기획과 이노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노션을 택할 것 같아요. 이노션? 네, 물론 이노션이 지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맛이 화려하고 기술적인 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회사에서 좀 더 그냥 일상적으로 연출 없이 광고를 찍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감성을 되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어떤 영상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적 마인드 때문에 저는 이노션이 앞으로 좀 더 장기간 봤을 때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수영은요? 두 기업 중에 한 군데를 취업을 한다면 아까 홍 기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광고에 정말 미쳐있는, 광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이제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렇게 놓아버리게 되는 이 광고업을 뒤늦게 출발시켜서 이렇게 1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킨 그런 이노션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이노션을 선택해 주셔서 상당히 제일기획이 아쉽지만 저는 제일기획을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이제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우리 홍쌤의 꿀팁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일 기획을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노션도 써요. 대형도 쓰고 요즘 또 HS 미디어가 굉장히 잘 나가요. HS 미디어? 쓱쓱도 이제 그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다들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광고의 지금 업의 큰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과제는 기존의 TV 광고라든가 인쇄 광고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뉴 채널들, 뉴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SNS. 요즘 저 슈스케 되게 슈스케가 아니지 뭐죠? 슈스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되게 인기잖아요. 머리 스타일은 오히려 더 맞으시죠, 쇼미더머니랑. 쇼미더머니 광고를 보면 중간에 이제 뭐 스포츠웨어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 광고는 거기에만 걸리는 광고예요.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나오는 PPL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광고 채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내가 이제 아주 인기 드라마에서 나온 광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광고 전략들. 그 전략들을 내가 따끈따끈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면접장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